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2027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AI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고요. 반면에 4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잠정치보다 소폭 상승은 했지만 하락세를 이어갔고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한미 관세 협상이 먼저 있었는데요. 패키지는 7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의 기대감도 있었고요. 네. 또 실제 내용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미국 측, 특히 이제 베센트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네. 시그널을 던져줬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은 것 같고요. 아직 어느 국가도 지금 상호 관세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좀 상호 관세와 관련된 협상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7월 관세 패키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실제 상호 관세 유예가 7월 8일 날 사실은 끝나기 때문에 네. 사실 7월일 어떤 합의 패키지라는 거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찌 보면 사실은 6월 정도는 사실은 좀 합의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을 거의 다 줄여나가면서 2,554선 회복을 했고요. 지난주 미증시는 하루를 제외하고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관세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점을 좀 통과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좀 정점은 좀 네. 지난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상호관세 시행 이후 발표 이후를 대비해 보게 되면 네.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흔들렸던 미국 나스닥 시장 자체가 거의 이제 보합권 수준까지, 그러니까 4월 2일 대비해 보게 되면 보합권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최악을 지나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가장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의 핵심이 사실은 미국의 국채금리였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발작 비슷한 현상들이 사실은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국채금리가 4.2%대까지 좀 하락을 좀 한 상황들이고, 그래서 상호관세 발표 시점 대비해 보면 이제 10pp 정도, 이제 0.1% point 정도 이제 상승한 상황들이어서 좀 국채 시장 자체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여타 주요국,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금리 자체가 이제 큰 폭으로 내렸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채금리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떤 통화 정책 측면에서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좀 분위기를 조금 시사해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리스크도 있죠. 이제 미중 갈등 네. 문제가 여전히 이제 아직 뚜렷한 해답을 못 찾고 있고, 또 어제 이제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중국이 쉬인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가격을 미국 제품 판매 가격을 최대한 300%까지도 올렸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인이 이제 주로 팔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초저가 제품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품들인데, 그러한 가격들 자체를 상당히 올렸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찌 보면 좀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좀 찔렀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 문제가 아직은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리스크는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 증시 미국 3대 증시 중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위원님께서는 비트코인 상승세에서 기술주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아시겠지만 그동안 기술주,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주가 흐름과 거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격 상승세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쓰여질 어떠한 사항들 자체 이제 그것이 이제 기술주의 어떤 성장과도 사실 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이제 기술주의 상승은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의 어떤 상승으로 저희가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상호관세 이제 발표 이후 좀 충격도 받았었죠. 한때 이제 7만 불 후반 선까지도 이제 떨어졌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한 9만 3천 불 정도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더 이제 상승폭이 커졌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달러 약세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금 가격도 오르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저점을 좀 통과했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유동성 흐름과 상당히 높은 이제 관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든지 또 유동성을 푼다든지 하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고 주요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유동성 자체가 이제 뭐 안정 내지는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고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기술주의 어떤 반등 시그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위험 자산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의 어떤 선호 현상 자체가 좀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뭐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좀 부진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호관세 이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지수는 회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반등의 물꼬를 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아직 뭐 조금은 좀 시간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상호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과연 경기 펀더멘털이 얼마만큼 훼손받았는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이번 주 발표된 1분기 성장률보다는 네. 사실 4월, 5월에 발표된 여러 가지 이제 실물 지표라든지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물가 지표, 특히 이제 수입 물가 자체가 상당히 뭐 상승 압력을 받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앞서 이제 시인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제 뭐 150%에 달하는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이제 중국 제품이 결국 이제 못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미국 차원에서 보게 되면 공급망 쪽에 상당히 조금은 이제 큰 악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5월, 6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받아볼 지표들, 특히 이제 물가라든지 또 최근에는 저는 이제 물류와 관련된 지표를 좀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전 세계 물류 관련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차질을 받았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정말 미국 경제가 상호 관세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최악의 국면은 조금 지났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미국 경기가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크게 훼손받지 않고 또 물가 압력이라는 부분 또 공급망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 건재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좀 시장의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충격으로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는 경제 전망률 성장치를 좀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달러 자산이죠. 달러화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침체가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달러가 사실은 이제 각광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미국 경제, 뭐 미국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자산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커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사실은 뭐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달러를 약세를 원한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팽배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뭐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뭐 제2의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마로라고 합의 자체가 결국은 이제 뭔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감 자체도 결국 그 달러와 약세 흐름에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상호관세 충격 속에 자금들 자체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회피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주로 이제 넌 US,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의 어떤 국채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으로 사실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자체도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라든지 조금 이제 엔화 이러한 것들을 좀 강세로 좀 전환시킨 것들 자체도 좀 달러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스마트하게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달러의 흐름 자체를 좀 약세 쪽으로 사실 급격히 이동시킨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도 100일 허니문 기간이 이제 끝나고 그간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9% 가량 하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는 99포인트대.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정책의 어쨌든 정책 신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신뢰 하락이 영향이라면 달러 가치는 앞으로도 좀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조금 뭐 속도는 워낙 급하게 떨어져서 사실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 미국 경제, 미국 금융시장 자체가 온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이제 달러 가치 자체가 그렇게 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의 약세를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약세를 원하고 있는 이 흐름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속도 자체를 조금은 이제 제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올해 한 해 흐름 자체는 조금 약세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마로라고 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다음에 어떤 환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환율 전쟁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여전히 이제 팽배해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상호 관세 협상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환율 문제를 어떤 주요 이슈로 사실은 이제 제기를 해놓은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요국 통화에 대한 어떤 미국 측의 절상 압력 자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지금 미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뭐 상당히 이제 좀 갈등 관계가 네. 있는데 뭐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향후 미국 경기 자체, 특히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금리 인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하반기에 한 2차례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좀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세 압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약달러 선호를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달러 가치가 반등하게 된다면 약달러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아주 속도에 대한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 약달러 자체를 뭐 결국은 이제 뭐 반대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비과세 장벽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자체를 환율 조작 문제로 네. 사실 거론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 자체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또 제조 부활과도 사실은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아주 하락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달러 약세 기조를 어느 정도로 좀 뭐 방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환율 속도 자체,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하락 속도 자체가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다시 이제 좀 달러를 강세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좀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조금 어려운 사이에 이제 비미국 증시 수익률을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지금 뭐 다시 지나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하반기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로 다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미국 증시가 좀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났고요. 뭐 앞으로 이제 상호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척이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이제 상호관세 협상이 뭐 순차적으로 좀 타결이 되는, 그러니까 뭐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상호관세 자체가 좀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좀 리스크였던 관세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시장의 좀 상승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또 미국 경기 자체도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하반기 정도 가서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뭐
중간 선거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선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연준도 이제 좀 이제 경기 차원에서 좀 부양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비미국 쪽이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자체가 좀 양호했다라고 보면 하반기 쪽으로 넘어갈수록 좀 미국 쪽 수익률 자체가 조금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로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재정 정책을 통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재정 정책이 있는 국가들의 증시를 뭐 주목해야 된다라는 조언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이 가장 큰 거는 뭐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대감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올해 뭐 유럽 증시 특히 이제 독일 증시 자체가 상당히 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재정 정책의 영향 또 통화 정책의 영향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유럽이 5천억 유로의 어떤 특별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재정 부양책을 이제 쓰고 또 이제 국방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상향 조정을 하면서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이러한 국방주 자체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들 또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완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글로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눈에 띄는 좀 성과를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상호 관세 리스크 때문에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뭐 성장률 자체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 자체도 이러한 그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증시가 좀 선방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 정책이란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상승, 또 다른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 이렇게 비미국 자산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가져간 원인 중에 하나로 상호 관세 풍선 효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쭤볼게요. 예, 뭐 풍선 효과라는 건 이제 한쪽을 누르면 이제 한쪽이 커지는 네네. 이런 네. 효과일 텐데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제 뭐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4월 달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제품은 거의 급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시장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은 뭐 결국 수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과연 어딜까? 그것이 이제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주변에 뭐 멕시코라든지 또 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또 아시아 주 제조업 국가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 이후에 이렇게 들여다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오른 지역 자체가 뭐 우리나라 뭐 코스닥도 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뭐 인도, 멕시코, 뭐 브라질 뭐 이러한 좀 그 중국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장들 자체가 주가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좋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풍선 효과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풍선 효과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의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성장률이 저조했던 원인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예, 뭐 한마디로 말씀 내수 부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러 가지 내수 경제와 관련된 특히 건설 투자 같은 경우 보면 전년 동기비 이제 마이너스 12% 이상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수치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제조업이라 건설 쪽에 뭐 고용이 뭐 감소세로 돌아온 거는 물론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고용 시장 자체가 사실상 뭐 고용 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용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 경기 자체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자체는 저도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상당히 공실률이 상당히 눈에 띄게 빈 그 사무실 자체가 상당히 네.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어떤 내수 부진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좀 촉발시키는 어떤 또 다른 기폭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것 같고요. 또 1분기의 성장률 자체가 아무래도 부진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공백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각국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정책을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부분 자체도 1분기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요인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국내 뭐 우리가 과거에도 했지만 한국 경제를 뭐 끓는 속 뭐 개구리라는 표현을 뭐 우리가 많이 썼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국내 경기 상황은 조금 그와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금리 인하 행보는 신중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뭐, 5월 달 이제 한은이 또 이제 수정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마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외국계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또 내년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1%대로 이제 진입을 할 거다라는 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올해 성장률 자체가 지금 뭐 0%대는 물론이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뭐 0.5% 이하까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재정 부양 정책을 쓸지는 좀 미지수이긴 네. 하지만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금리 인하 행보 자체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 또 올해 생각했던 그 금리 인하 폭이 자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좀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주 안에서도 이 건설 분야에 대한 정책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좀 건설 투자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부진하고 지금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다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들이어서 사실은 건설 쪽을 어떻게든지 조금은 이제 떠받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건설 부양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건설 쪽을 저희가 이제 만 갖고 이제 경기 부양하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 경기 자체를 이제 부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항상 보게 되면 이제 후유증이죠. 그것이 이제 부채 문제로 사실은 항상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건설 부양 자체를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주된 어떠한 부양 수단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AI라든지 이러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데 아마 그러한 어떤 중장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양 조치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조언을 해주셨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 뭐 펀더멘털이 이렇게 경제가 부진하다면 외국인 유입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일 텐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지난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 좀 뭐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보여서 네.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아직은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반등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만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러한 부분을 좀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돼야 전체적인 어떤 뭐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계속 상호 관세 얘기를 하지만 네. 미중 간의 이러한 상호 관세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봉합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외국인 수급 또 그것이 이제 원화 환율에도 좀 강세 요인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이 이제 좀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입장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어쨌든 좀 해소 국면으로 가야 우리 증시에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망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 자산 배분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뭐 좀 최악의 뭐 리스크는 조금 회피했다라고 하지만 뭐 잠재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금까지 어떤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보다는 non-US 쪽이 조금은 아무래도 조금 선호되는 시장, 또 지금 보게 되면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좀 실물 자산 자체가 조금은 계속 각광받는 어떤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하반기에 좀 들어가면서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또 이제 달러 흐름 자체의 어떤 약세의 흐름 자체가 좀 주춤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조금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 또 투자 뭐 또 자금 흐름 자체가 미국 쪽으로 좀 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 그러한 쪽이 돼야 조금 시장 분위기 자체 또 자산 전략에서도 좀 미국 비중 자체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이 각광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